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기업이 13년이나 공들인 네이버 라인을 두고 일본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인 이를 빌미로 퇴출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13년 동안이나 공들인 라인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서 한일 양국 간 신보호주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최근 네이버의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에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최대 포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라인 서비스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 9,600만 명이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서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지난 2021년 3월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지홀딩스의 야후재팬과 경영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이해진은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라인 야후의 지분 65%를 보유하는 지주회사 A홀딩스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즉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각각 절반씩 라인 야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사고재발 방지책 등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지시하며 지분 정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치권까지도 가세해 자민당 내에서 라인 야후의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총무성의 입장에 힘을 보태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어처구니없는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방지책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인 라인을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플랫폼 주도권 확보 차원일 겁니다. 글로벌 경제,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국경 간 경계가 없는 플랫폼 서비스가 ICT 미래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데 한국의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한국 지분을 퇴출시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라인 외에도 최근 신보호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실제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도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네이버 라인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못하는 이른바 틱톡 퇴출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 언론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면 최종 승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기업 견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인데요. 틱톡은 미국에서 인구의 과반인 1억 7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 영향력이 워낙 커서 틱톡 퇴출법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렇게 개정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일본도 지난해 6월 모바일 생태계 경쟁평가 보고서를 통해 인앱 결제 등을 사전 규제하는 법률안 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차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안을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유하며 대응 마련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도 일본이 자유시장주의 논리가 아닌 자국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대응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한국을 우방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나 적용할 법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틱톡 매각을 압박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라인은 현재 일본 인구 80%가 이용하고 대만, 태국 등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흥행으로 플랫폼에 생산되는 데이터가 더욱더 중요해지면서 일본은 아예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에게 데이터나 IT 산업 쪽의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데이터 주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라인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 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납니다. 일본이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 야후의 네이버 측 지분 정리는 요청하면서 라인 야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일본 기업한테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선 개인정보 유출, 분실 사고는 175건이며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090만 건에 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100만 건 이상 유출된 사고만 8차례였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에서 개인정보는 이미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51만 건이 유출된 라인 야후에 대해서만 2차례 행정지도를 하며 주요 주주사인 네이버의 경영권 배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보통신 역사상 최대의 사고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대표 통신사업자인 엔티티닛이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이때 사용자 정보 928만 건이 유출됐는데 조사 결과 10년간 이 회사의 시스템 위탁업체이자 그룹 관계사의 한 파견사원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내린 제재는 고작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 정도였습니다. 반면 지난 11월 드러난 라인야후의 사고는 엔티티닛이 일본 사건에 비해 유출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유출 건수는 51만여 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라인의 정보 유출 사건은 일본 총무성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행정지도를 감행하면서 사건을 일부러 크게 키웠습니다. 이러니 자국 기업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한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네이버 라인이 잘못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지만 사실 IT 보안이나 IT 운영 기술의 허술함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는 얼마 전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일본 내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해 약 1만 3천 대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또다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본 내 12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에는 금융사 간 결제 시스템 장애를 겪어 전국의 일본은행 11개의 이체 서비스가 중단돼 최소 140만 건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업 조치를 통해 처리한 거래는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보 시스템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오히려 보안은 한국 기업들에게 맡기는 추세입니다. 즉 일본이 대국민 서비스 라인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24일 개막한 재팬 IT위크 스프링에서 한국 보안 기업들의 기술력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비롯해 7개의 한국 보안 기업은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재팬 IT위크에서 한국 공동관을 통해 우리나라 보안 기술을 일본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이 중 스틸리언은 앱수트 시리즈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스틸리언은 이미 일본 SBJ은행, UI은행 등의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모바일을 조개껍질처럼 단단히 지켜준다는 뜻의 모비쉘로 이름을 바꿔 공략할 예정입니다. 펜타시큐리티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안 플랫폼 클라우드 브릭과 데이터 암호화 플랫폼 디아모를 선보였는데요.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데이터 유실 우려가 큰 일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어 유명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기업 알랩은 11년 만에 다시 재팬 IT위크에 참가했습니다. 현재 트렌드 마이크로가 장악하고 있는 백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운영기술 보안 솔루션 알랩 EPS와 세레브로 XTD도 현지화를 통해 외연을 넓힐 계획입니다. 일본 시장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 수요가 많습니다. 지진으로 데이터 센터 유실 우려가 있어 클라우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국토 끝과 끝이 먼 데다 비싼 교통비 때문에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보안 기업들은 웹브라우저 보안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등 관련 보안 솔루션으로 신규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연합도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 치열해지는 디지털 경쟁 속에 한국도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면서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일군 아시아 기업 라인 야후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 야후 지분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매각할 것을 강요하자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보복해야 한다는 강경한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인은 2016년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 증시에 동시 상장된 후 2019년까지는 네이버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지홀딩스와의 경영 통합에 나섰고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2021년 50%씩 출자해 A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그 아래에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지홀딩스를 뒀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공존에 문제가 터진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 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기다렸다는 듯 3월 5일과 4월 16일 2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 영향력을 자랑하는 총무성이 직접 나서 두 차례나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네이버는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버티기입니다. 라인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9,5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일본에서 집계된 월간 이용자 수는 9,600만 명에 이릅니다. 라인만가의 경우 카카오 피코마에 이어 두 번째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기는 등 모바일 메신저 기반 파생 비즈니스 전략도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전역을 아우르는 라인의 거대한 모바일 생태계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총무성의 압박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일본 총무성의 압박을 무시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네이버가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네이버가 지분을 넘기면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자포자기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압박은 표면적으로 일본 국민 메신저인 라인의 보안 인프라에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이니 보안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총무성에게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IT 업계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국 디지털 플랫폼이 전무한 상태에서 라인을 통해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까지 좌우하려는 비열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유럽연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역내 ICT 진출을 막고 자력 갱생에 나서려는 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AI법을 제정해 실리콘밸리 진격의 예봉을 무디게 만든다는 전략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AI법을 제정해 실리콘밸리 공습에 맞서 일단 시간을 번 후 유럽 중심의 ICT 기초 체력을 쌓아 올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유럽연합보다 더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냥 역내에 진입한 한국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게 밀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이중잣대에도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의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서일본에서 무려 10년간 개인정보 928만 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라인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별다른 제재도 없이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만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에 대한 잣대를 NTT서일본에 들이댄다면 NTT서일본은 이미 국영기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본의 행태가 일본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일본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투자했다가 언제든지 라인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TSMC입니다. 최근 미중 반도체 전쟁의 틀 안에서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1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이 공장 건설 착수에 들어갔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막대한 보조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라인에게 하는 행태를 그대로 TSMC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이것을 빌미삼아 TSMC는 반도체 공장을 다 지어놓고 반도체 기술 일본 근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일본 기업의 공장 운영권을 넘겨줘야 할 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본 정부의 행태는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노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라인 사태를 두고 보복이라도 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걸 넘어 지분을 팔라는 요구 자체는 이미 선을 넘은 행위기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에게도 똑같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라인 사태와 더불어 일본의 국가 신뢰도에 치명타를 안기는 사건이 또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9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0엔 선을 돌파한 뒤 155엔대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오전 중 160엔 선을 뚫고 올라간 환율은 오후 1시쯤부터 약 1시간가량에 걸쳐 155엔대까지 4엔가량 급락했는데요. 이를 놓고 재무성 혹은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환율에 개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니 누가 봐도 개입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달러 엔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뚫고 올라간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의 일인데요. 엔화는 이날 개장한 도쿄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재무성 역시 환율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환율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자국 회사에 넘기라는 초법적인 압력을 가하는 모습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래서인지 대만은 최근 삼성전자와 손잡고 타도소니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TSMC가 일본과 깊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라인 사태에서 보듯 언제든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구마모토 공장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겼고, 일본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인 소니를 추격하기 위해 대만 파운드리 기업 UMC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소니를 긴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제조 이원화 전략인데, 이것은 생산 효율성을 키우면서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의 팹라이트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UMC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상판 픽셀 웨이퍼는 삼성이 직접 생산하고 로직 웨이퍼는 계속 외주 생산하는 팹라이트라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의 외주 생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이목이 쏠렸습니다. 삼성이 이미지 센서의 팹라이트 전략을 밝힌 것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 제조는 삼성이 맡고, 로봇 청소기나 각종 가전제품에 탑재하는 저가 제품은 외주를 주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이 전략으로 주요 센서 공정에만 집중하면서 설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외주를 맡긴 회사가 대만 파운드리 기업 UMC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6%대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22나노미터와 28나노 등 레거시 파운드리 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UMC의 밀착을 보면 가장 긴장한 건 소니입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이원화를 통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니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 야후 지분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매각할 것을 강요하는 사태는 앞으로 일본에 투자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일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의 카톡으로 불리는 라인의 정체성을 굳이 따지자면 한국계 일본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을 전제로 한 아시아 기업입니다. 손정의 회장이 한국계 일본인이면서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일본을 넘어서는 글로벌 아시아 기업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 총무성은 한국과 일본의 위대한 아시아 기업 실험을 1차원적인 압박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이기도 합니다. 기록적인 엔저로 인해 일본은 지금 엄청난 여행 흑자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855만 명, 소비액은 15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엔저 효과로 관광 특수는 살아났지만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즉 관광공해라는 부작용은 일본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각지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일본에 들어오자 그만큼 진상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상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일본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지자체들이 관광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엔화도 싸지면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자 교통혼잡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후지산은 7월에서 9월 초까지 내외국인 20만 명 이상이 찾는 일본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등산객은 1인당 2만 7천 원 정도의 통행세를 내게 됐습니다. 갑자기 기존 요금의 3배나 올리겠다는 겁니다. 관할 지자체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음료 등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비 추가 징수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예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오사카부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1박에 최대 2,700원 정도의 숙박세를 받는데 외국인 관광객만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광세입니다. 일본은 내년 4월 오사카 엑스포전까지 액수와 징수 방법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수도 도쿄는 물론 디즈니랜드가 있는 우라야스시와 센다이 등 지방 도시들도 숙박세 인상이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상들을 처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선량한 관광객들까지 모두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몇몇 식당들은 이미 이중가격제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겐 제값을 받고 일본인들만 할인을 해주는 식인데요. 이는 완벽한 인종차별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최악의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처사입니다. 엔저가 심화될수록 외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소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최근 일본은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는 등 초유의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며 금리 차이가 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같은 상품을 일본인에게는 저렴하게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식당은 인기 관광지 시부야의 해산물 뷔페 전문점 타마테바코입니다. 똑같은 평일 점심 메뉴인데 일본인이나 제1외국인은 1인당 5,478엔을 내야 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6,578엔을 내야 합니다. 차액은 1,100엔, 오늘 기준 환율로 우리 돈 약 9,800원 차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지만 일본 측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역대급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음식을 값싸게 즐기고 있는 반면 정작 일본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외식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한 아르헨티나에서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런 이기적인 갑질은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온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홋카이도 니세코 마을에선 1인당 최고 2,000엔의 숙박세가 신설됐습니다. 심지어 인도나 태국처럼 외국인들에게는 교통요금과 관광지 입장료도 더 높게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그치지 않고 아예 장막을 설치하는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몰린다면서 후지산이 명소를 못 찍게 장막을 설치해 가려버리는 곳까지 나온 겁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후지산 사진을 찍겠다며 도로를 점거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명소가 안 보이게 장막을 설치해 가려버리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너도 나도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차량이 다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예 도로를 점거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 편의점 뒤로 후지산이 마치 지붕처럼 보이는 게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사진 촬영 명소가 된 것인데요. 물론 관광객들이 주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통에 주민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당국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게 편의점 건너편에 사람 키보다 높은 장막을 설치해 후지산을 아예 가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관광명소를 없애버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관광명소 교토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벌금을 물릴 태세입니다. 관광객들이 게이샤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자 벌금 1만엔, 우리 돈 10만원가량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갑질이 반감을 부르지는 않을지 모처럼 살아난 관광특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상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그 정책이 인종차별에 가까울 정도로 어거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을 노린 일본인들의 범죄 행각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진상보다 다수의 선량한 관광객들을 오히려 일본인들이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일본 관광지에서의 소매치기 장면이 SNS로 확산되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도쿄의 관광명소인 츠키지 시장에서 브라질인이 촬영 중 우연히 소매치기 순간을 포착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은 앞에 가는 여성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걸어갑니다. 소매치기는 부부 공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SNS 통해 공유되면서 이제 일본도 소매치기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예전이 일본이 아니다. 치안은 나빠지고 범죄가 증가했다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5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의 치안이 10년간 좋아졌는가라는 질문에 67.1%가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은 지난 10년간 일본의 치안이 악화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전날 발표한 지난해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범죄 인지 건수는 2002년 약 285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0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상폭행, 상해 등을 포함하는 거리범죄가 14.4%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같은 특수사기, 살인과 성범죄 등 중요범죄도 늘어났고 특수사기 피해액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요미우리는 최근 1년의 강도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방범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방범용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토쿠류 범죄 조직입니다. 토쿠류는 야쿠자를 제쳤다고 말할 만큼 급성장한 신종 범죄 조직인데요. 이 범죄 조직은 조직원을 바꾸면서 사기나 강도 등을 반복하는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으로 일본에서는 토쿠류로 통칭합니다.
익명과 유동의 앞글자에서 따왔는데요. 야쿠자는 쇠락하는데 작년에만 1만 명 넘는 토쿠류 범죄 조직이 검거되자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저 효과로 관광 특수는 살아났지만 극심한 교통 혼잡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거기에 각종 범죄까지 늘면서 오버투어리즘, 즉 관광 공해가 싫다,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싫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탓인지 최근 외국인이 너무 많아져서 못 살겠다며 오히려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일본의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 나리타 공항을 통한 출국자 수는 43만 8,5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대형 여행사인 JTB가 지난달 2천여 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골든위크 기간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0.8%가 여행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엔저 부담에 하와이나 유럽보다 부담이 적은 한국이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관광객 특수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렴한 엔저 때문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일본에 실망하게 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뻔합니다. 나아가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차별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호시절은 잠깐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 지자체들은 너도 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관광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엔화도 싸지면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자 교통혼잡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후지산은 기존 요금보다 통행세를 3배나 올리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지산이 잘 보이는 사진 명소에는 관광객들이 너무 몰린다며 장막으로 가리는 만행까지 출연했습니다. 아무리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주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 이런 조언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일본의 인종차별 문제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대선 모금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과 수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지고 일본이 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러시아는 왜, 인도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들의 혐오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방문에 맞춰 녹음한 현지 스페인어 라디오 방송국 인터뷰에서도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 러시아인도 그렇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그들은 러시아인, 중국인, 일본인 이외 사람이 자국 내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민이 나라다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계의 이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반복한 것은 일본인이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고 일본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는 해당 뉴스 하나에 하루도 안 돼서 8,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바이든에 대한 항의성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이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국민들의 불쾌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역시 일본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트럼프에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회동하면서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다. 아소다로 전 총리는 일본과 그 밖에서 매우 존경받은 사람이다며 아소다로를 추켜 세웠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거론하면서 그와의 친분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인들에게 메시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이 질문해 위대한 나라,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존경한다라고 덕담해 바이든과 달리 일본을 한껏 추켜 세우는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트럼프의 발언을 크게 보도하면서 흡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일본 기시다 정권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를 다진 상황에서
내각에 몸담고 있지 않은 당의 2인자를 내세워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도 줄을 대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연일 법원에 출석하느라 심신이 지쳤을 가능성이 큼에도 시간을 내 아소 전 총리를 만나는 성의를 보여주면서 일본 국민들이 듣고 싶어할 만한 멘트들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일본인들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발언은 최근 일본이 트럼프와 밀착하면서 트럼프에게도 보험을 들어두는 행동에 대한 경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야기한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국가라는 발언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은 외국인 유입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주로 체류 외국인 비율과 난민 인정률 등이 거론되는데요. 현재 일본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인구의 약 4.9%, 약 251만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인식되는데 한국은 거의 다문화 사회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인구 감소로 현재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인정률도 낮은 나라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2010-2020년 11년간 주요 20개국 가운데 0.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법적 권리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의 경우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일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12월 팬데믹이 극심했던 당시 일본은 코로나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해왔는데 이 조치를 무기한 연장해 비즈니스 관계로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언제까지라고 기한도 정하지 않고 일단 외국인의 일본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기업들은 물론 일본 입국을 기다려온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쇄국 정책이 전 세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톱 저펜지밴 운동이 불었고 지지자들은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일본의 행태에 국제사회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을 겨냥한 테러까지 발생해 일본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일본인이 탑승차를 겨냥한 공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파키스탄 스즈키 자동차 공장으로 향하는 승합차에 한 오토바이가 접근하더니 갑자기 폭발해버린 것인데요.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한 괴한은 폭발물이 든 조끼를 터뜨렸고 마침 이 차를 호위 중이던 경찰은 괴한들을 향해 총을 쏴 다른 한 명을 사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으로 범인과 공범 등 2명이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일본인 5명은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등으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를 표적으로 삼는 테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주로 차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소규모 반군이나 테러 단체들이 중국인을 겨냥해 공격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탄 차량까지 공격을 받자 일본은 적잖이 놀란 모습입니다. 중국인으로 오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분명 스즈키 공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AP통신 역시 이번 사건처럼 특별히 일본인을 겨냥한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분리주의 단체나 파키스탄 탈레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해외에서 일본을 대하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분통을 터뜨릴 게 아니라 왜 세계가 일본을 향해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다,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